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잠실과 대치, 청담, 삼성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규제가 풀리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내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 교사를 학생과 분리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 재판소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이 출산한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상가, 업무용 빌딩은 4년간 입주 의무가 있고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 투자도 불가능하죠.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5년 만입니다.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등이 우선 해제됐고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죠. 그럼 이 지역 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아닐까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했습니다. 집을 사고 팔기 어려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이주 자유도 제한한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에 집을 두시고 여기를 이제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있죠. 부동산 침체까지 이어지자 서울시가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첫 지정 이후 5년 만입니다. 이곳 잠실을 비롯해 삼성, 대치, 청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즉시 해제됩니다. 은마와 잠실주공 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14곳은 과열 가능성이 있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신속 통합기획 사업지 가운데 조합 설립이 마무리된 6곳도 지정이 해제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중 30년 이상이 도래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가능성 있는 지역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 해제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일단 규제를 유지하지만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상승을 예상해서겠죠. 기존에 나왔던 매물들은 쏙 들어가 버렸고 문의 전화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타 지역 아파트 값은 내려가는 추세죠. 일단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제 기대감으로 최근 집값이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번 발표로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부동산 앱에서는 해제 대상인 아파트 조회수가 순식간에 폭증했습니다. 풀릴 거라라는 그 기대감에 풀리면 더 뛰어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매매들을 했더라고요. 작년 11월, 12월에 원래는 그때 제일 조용할 때거든요. 이번 해제에서 빠진 목동과 여의도 일대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추후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며 기대감도 보입니다. 허가가 해제되면 혹시 전세를 놓을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었어요. 행정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문가들은 해제 조치로 강남 일대 거래량이 늘어나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터라 단기간 집값이 급상승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해제 기대감으로 일부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요.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강남과 비강남의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꾸준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푼 걸까요? 부동산 전문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 지정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대치와 삼성, 청담, 잠실동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들입니다. 이 GBC라고 이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업인데요.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올해로 5년째였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요.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서울시 재개발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와 정부가 지정한 용산 철도 정비창 등까지 합치면 축구장 9,000개가 넘는 서울시 땅이 그동안 허가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 지역들을 풀어달라고 요청이 왔었잖아요. 네. 서울시는 그동안 반대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왜 바꾼 겁니까? 네, 이 서울시는 이 1년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동안 재지정해왔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 주민들이 계속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유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중에도 이 주택 수요가 가장 강한 곳들이라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집값 잡는 효과보다 거래를 죽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비판이 나와서 대부분 풀어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한 연구 용역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압구정이나 목동도 해제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니었고요. 네, 재건축은 휘발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일반 아파트보다 투자 수요가 빠르게 들어와서 네. 가격 변동폭이 보통 큽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 대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모두 풀기는 서울시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매수세가 붙으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좀 뛰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서울시 아파트값이 지난주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다만 서울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가 아닌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정 단계를 지나고 집값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만 들면 추가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갭 투자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해집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네. 당장 이사는 못 간다. 하지만 나 언젠간 갈 것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은 고가 아파트들입니다. 이 전세를 껴도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갑자기 확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지방 자산가, 이른바 지방의 큰 손들이 그동안 이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이쪽에 집을 살 수가 없었는데요. 똘똘한 한 채 매수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아 예쁨 별로 가. 살해된 초등학생 하늘이의 아버지가 딸을 추모할 때 써달라고 한 문구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불러도 혼자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는 자괴감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숨졌다는 마음에 빚은 추모객들의 발길을 학교로 향하게 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정문에 노란색 메모지가 빼곡합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행복해라는 글이 하늘이를 위로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학교길은 과자와 인형이 대신 채웠습니다. 제 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슬프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겨가지고. 하늘이가 숨진 지 사흘째. 오늘 차려진 학교 합동 분향소에는 특히 초등학생과 부모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똑같이 1학년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바로 옆 학교를 보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랑 학교 선생님이야. 항상 이렇게 가르쳤는데. 조화와 편지 그리고 간식거리는 우산과 비닐로 덮어 비에 젖지 않게 했습니다. 100m 이상 놓여진 추모 물품이 학교 담장을 꽉 채웠습니다. 빈소에는 춘천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가 유족에게 보낸 위로의 선물이 도착했고 배달 기사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춘천에 사시는 분이 하늘이 간식 챙겨주려고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 주고 싶어서 하는. 하늘이가 크면 되고 싶다고 했던 아이돌 그룹 아이브도 근조 화환을 보내 추모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늘양의 발인은 모레 14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김하늘 양이 실종됐을 당시 휴대전화에서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발견도 늦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이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시청각실이었던 것도 이유로 보이는데 그래서 경찰은 가해 교사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가해 교사의 집과 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직접 사건을 캐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는 것 같이 그리고 그 현장에는 저희 경찰관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늘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라는 판단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시칼로 하늘이를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가해 교사가 사건 현장인 학교 시청각실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리고 거기서 뭐 놀거나 뭐 하거나 시청각실에 자주 가시는 분 있어요. 혼자 시청각실을 자주 갔어요? 네. 시청각실에는 커튼이 쳐져 어둡고 방음시설도 설치돼 있어 내부 상황을 바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하늘양을 살해한 A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직접 개입해 직권 휴직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오늘도 하늘양의 아버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하늘이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요. 사실 지금도 관련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로워서 있으나 마나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늘이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있다. 요거만 알고 싶어요. 그냥 제2 하늘이만 안 나오게. 교육부가 즉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 면직이나 휴직을 명하려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심신미약 교사를 질환교사로 분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극렬히 반발하면 심의위원회는 무산되기 십상이라 현장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며 체념한 지 오래입니다. 좀 시시하면서 그냥 다음 학교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폭탄 돌리기나 뭐 그 사람들을 폭탄 교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왕왕하고는 있어요. 이번 사건 가해 교사의 휴직과 조기복직 근거가 된 진단서를 동일한 의사가 내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도 하늘이법이 보완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야 대표도 빈소를 찾아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탄핵 선고가 임박해서일까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겠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재판소라면서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절반가량이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걸 빗댄 건데 비상겸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메모를 썼다는데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서요. 김도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집중됐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이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메모를 했다는데 왼손잡이가 아니라며 메모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첩을 잡으라고 했더니 간첩은 잡지 않고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성 의원은 김명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며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석에선 폭동 옹호당, 내란당이라고 항의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파고드는 동시에 대통령과 여당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재 습격 사건도 우려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기 직전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 과정 등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도 맞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부지법 습격 사건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기세면요.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이 같은 우려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답변이 돌아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야당 의원들은 첫날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거부권 인사권에 이어 국회 출석도 선택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12.3 비상겸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해 줄 핵심 인물로 꼽혔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국 탄핵 심판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에서 단 8명만 채택을 했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막바지에 증인 필요성이 부족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이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뒤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와 재신청에도 또다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국무회의가 적절했는지 말해줄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한 만큼 헌재가 이 점을 고려해 한 총리는 부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 재신청할 것인지를 돌아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등 윤 대통령 측에서 새로 증인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채택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지만 비상기엄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인물들인 만큼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4명 중 8명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장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제 내일 한 차례의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재가 내일 추가로 기일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하고
아직 추가 기일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헌재가 조기에 이 변론을 끝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능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배경은 탄핵 심판 시작부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계엄 선포 이후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중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를 불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은 이유입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등에 관해서도 지난 7차 변론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제 8차 변론 기일만 남았는데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곧 변론이 종결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차례 변론 기일을 잡았었습니다.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노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이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헌재가 변론이 언제 끝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말 변론이 종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3월 초쯤이면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를 두고 현직 검사장이 일제 재판관보다 더 못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정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의 실명으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금 헌재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에게 재판부는 1시간 반 동안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준 반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분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탄핵 심판 6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돌아가라고 묵살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 표현과 달리 윤 대통령이 발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적은 없고 5차 변론 당시 대리인에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인 돌아가십시오. 선생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사실관계가 다른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들이 편향성 문제로 자질을 의심받고 헌재가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건지 우려된다고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글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계를 감싸고 법치를 조롱하며 안중근 의사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며 이 지검장을 비판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대검이 헌정 질서를 부정한 이 지검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순식간에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이 됐죠. 최근 탄핵 심판에서의 증언도 큰 관심을 받았고요. 내일은 그와 정반대 주장을 해왔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합니다. 같이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때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이 공식화됐습니다. 폭로 직전 홍 전 차장의 해임 소식이 알려졌고 조태용 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통화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자신이 해임된 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라고 맞섰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인 4일 새벽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5일 저녁엔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도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양심 고백이라는 시각과 함께 배신자로 보는 시각이 나뉘는데
특히 여권 분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 명단도 원본이 아닌 다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일 탄핵 심판에 참석 예정인 조태용 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법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진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재판에선 성남시 공무원 출신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도시계획 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증인에게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증인 신문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제한한 재판부는 실제 재판에서도 빠른 심리를 위해 신문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질문 도중 1심에서 이미 여러 증인이 나왔으니 추가 채택 취지에 맞게 물어달라.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라 라고 말하며 신문에 속도를 냈습니다. 또 오는 19일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26일에는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빠른 심리 속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재판부가 심리에 속도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렇게 재판으로 바쁘지만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주자들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일극 체제의 민주당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온 인사들과 만나는 만큼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2달여 만에 다시 만납니다. 김 전 지사가 이달 초 복당한 뒤에는 처음 독대하는 자리로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이 대표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12.3 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내 다양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다양한 요리가 있을 때 국민들이 혹시 그러니까 이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이라도 다른 요리를 보면서 그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간 당내 통합을 강조해온 이 대표가 본격적인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이 대표 측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릴레이 회동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도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일극 체제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 역할도 강조한 만큼 통합선대위 구상 등 구체적인 당 통합책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잠룡들의 시선은 좀 다른 듯합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살펴보죠. 오 시장은 개헌론을 들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의원 48명, 그러니까 당 절반 가까이가 총 출동하면서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는데요. 오 시장 역시 탄핵 결론 후 논의도 늦지 않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장에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질타하며 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모든 권한을 바로 이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당 지도부는 물론 절반에 가까운 48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오 시장의 힘을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오세훈 서울시장님,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새를 과시하며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오 시장은 선을 그으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의원은 오 시장이 여당 의원들과 관저 만찬 등 스킨십을 늘려나가고 있다며 사실상 오세훈 대선 캠프 출정식이라 봐도 되지 않느냐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잠룡들의 보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같은 시각 역시 국민의힘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전 장관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불공정한 탄핵 심판을 주장하며 헌재 비판에 가세했는데 조기 대선 질문에는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당과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지지층과 양쪽 보조를 다 맞춘 겁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원희룡 전 장관은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무효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강행하고 국민들에게는 어쩔래라고 따르라고 강요하겠습니까? 또 대통령 측에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는 건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헌재를 항의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을 촉구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은 주장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주자로 분류됐던 원 전 장관은 조기 대선 질문에 대통령의 복귀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전 장관이 조기 대선 선긋기로 강성 지지층의 존재감을 드러낸 거란 평가와 함께 여권 내 차기 주자들의 의제 선점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서로 말을 아끼지만 지금 여야 분위기는 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게 역력해 보이죠. 국회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장관 동시에 국회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국회로 출격한 것을 두고 이 대권 행보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일정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탄핵 선고가 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되고 곧바로 21일 만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대로 간다면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잠룡들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도 그렇고 원 전 장관도 그렇고 다 대권 행보에 대해서는 뭐 그닥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이 잠룡들의 딜레마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시간은 얼마 없는데 그렇다고 출마를 공식화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도 그렇고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대통령이 있는데 조기 대선을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권 행보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오늘 지금 모인 걸 보면 그야말로 문정성시가 따로 없었어요. 맞습니다. 오 시장의 입장과는 달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토론회 참석자들은 오 시장의 발언에 박수로 호응하거나 오 시장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를 잘 활용해보자 하는 이런 희망의 분위기가 싹트지 않을까 저는 감히 제안드려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여당이 최근 개헌을 내세워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던 배경도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오 시장의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자리였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이 친윤계는 물론 친한계 일부 의원들도 참석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서 있는 의원들도 덜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세를 과시하면서 줄 세우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원 전 장관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발언 수위가 꽤 셌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원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 패배 이후 오랜만에 공식 행보에 나섰는데 첫 메시지가 강경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공정성을 정조준했는데요. 이 기자회견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인 결정과 8명 헌법재판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내 강경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두 사람이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으니 다른 여권 잠룡들도 더 앞다퉈 나서겠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조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확정됩니다. 두 차례 반송 끝에 김 여사가 표절이라는 그 결과를 수령했고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늘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검증에만 2년이 걸린 표절 의혹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입니다. 파울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것으로 표절률이 최소 48%에 달한다는 게 숙대 민주동문회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검증에 속도가 붙은 건 지난해 9월 문시현 숙명여대 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문 총장이 새롭게 구성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3달 만에 표절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말 이를 김 여사 측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해당 우편물을 2차례 반송했고 3차 발송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되는 오늘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건데 학교 측은 아직 김건희 여사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 그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하고 의결하실 거여서 뭐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최종 확정 결론을 아마 내. 만약 김 여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60일 내 최종 결론을 발표해야 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얼마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죠. 그간 남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었는데 그런데 실제 김여정 남편을 만나봤고 키가 훤칠한 미남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행사장에 자녀로 보이는 아이들 손을 잡고 등장했던 김여정 부부장. 여자아이는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생, 남자아이는 2018년생으로 보이는데 평창 올림픽 당시 배가 불러 있었던 만큼 그 이후에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에 대해서는 김일성대 동기라는 것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류현우 전 대사대리가 김일성 부인인 김정숙 사망 65주년인 2014년 9월 참배 때 김여정 부부와 마주쳤다고 밝힌 겁니다. 이제 고영희 노소에 가는데 뒤에서 이제 실장 동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여정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뭐 그 옆에 군복 입은 남성이 한 키가 180 정도 되는 그런 남성이 서 있었어요. 류 전 대사대리의 장인은 일명 김정일의 금고지기인 전일춘 전 39호실 실장인데 그를 알아보고 김여정이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때 결혼식 사진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봤었거든요. 김여정이 같이 찍은 그 사람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가면서 아이고 결혼식 때보다 더 멋있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인이 참석했던 김여정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얼굴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여정 남편의 직책은 북한군을 꽉 잡고 있는 실세 조직, 총정치국 조직부 부부장. 인민군 안에 그 파워가 있는 조직부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그건 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게. 다만 류 전 대사대리는
일강에서 제기된 최룡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잘못됐고 남편 쪽 부모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40대 여성이 출산한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여성이 출산한 흔적은 있는데 태아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은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치돼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가 비닐봉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40대 여성 A씨는 어제 새벽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탯줄이 잘라져 있는 등 출산한 흔적이 있었지만 태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정상적으로. 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집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그런 것도 좀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숨진 아기를 버렸다면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되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게 방치했다면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7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사과도 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의 일방통행도로를 검은색 차량이 역주행해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철제 울타리를 뚫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 직후에도 다른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히고 교차로를 지나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7km로 달린 차량에 행인 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차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며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상 처벌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사과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유족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행 방향을 바꿨다면 인명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똑같은 양의 금을 살 때 붙는 세금도 더 비싸졌죠. 홍콩에서 면세로 산 금괴를 찰흙 형태로 가공해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면세에 더해 일본에 가져가 팔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던 남성 2명에게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바지를 내리자 복대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복대 안에 들어있는 건 슬라이스 치즈 모양으로 자른 찰흙 덩어리. 차량을 왜 차고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일본 가요. 그럼 이걸 왜 타고 가요? 논의용 나온다고. 거짓말입니다. 금으로 만든 찰흙입니다. 홍콩에서 면세로 산 금괴를 특수약품과 함께 녹여 찰흙 형태로 만든 겁니다. 금속 탐지기로 적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경찰이 찰흙 하나를 녹여서 분석해봤더니 약 1kg의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금괴 78개, 시가 74억 원 상당을 일본으로 몰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에서 산 금액보다 10%가량 비싸게 팔아 약 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가면 일본 세관에서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하면 그 감시가 소홀한 걸 이용하려고 했다. 총책 45살 윤모 씨는 지인들에게 공짜로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운반책으로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미국에서 불필요한 정보 지출을 줄이고 중복되는 기관을 해체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만들어진 게 일론 머스크의 정보 효율부죠. 머스크는 납세자의 돈으로 부자가 되는 공무원이 많다면서 관료주의에 선전포고를 했고 여기저기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기세 등등한 머스크, 이번엔 5살 아들까지 데리고 백악관에 등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회견장에는 낯선 남자아이도 등장했는데 바로 머스크의 5살 아들 X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의 위상을 실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머스크와 그의 정부 효율부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까지 발표했습니다. For the sake of the country, I hope that the person that's in charge and the other people that report to me that are in charge are allowed to do the right thing. 트럼프의 신임 속에 머스크는 관료 조직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But just there seems to be mysteriously they get wealthy. We don't know why. Where does it come from? I think the reality is that they're getting wealthy at the taxpayer expense.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는 출범 3주 만에 약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제개발처와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쇄를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I fully expect to be scrutinized and get a daily proctology exam, basically. 트럼프와 머스크의 파격적인 행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3%로 트럼프 1기 초창기보다 9%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공조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겨울에 여행을 떠난다면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텐데 요즘 중국에선 더 추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인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한치한이긴 한데 영하 52도면 좀 많이 심한 거 아닐까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매서운 칼바람. 계속된 한파에 바다까지 얼어버렸습니다. 얼음이 된 바다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헤이룽장성의 한 도시는 그야말로 추위의 끝판왕입니다. 영하 52도라는 중국 최저 기록을 갖고 있어 사람이 전혀 못 살 것 같은 이곳에 갑자기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혹한을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건데 예상하지 못한 투숙객이 생긴 주민들은 돈벌이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我们要到哪里去住？就是你们这能不能给我推荐一个住宿的地方？就是他让我一推荐，我都有点懵。 영하 20도인 하얼빈에선 축제가 한창입니다. DJ가 만들어내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추위도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혹한을 찾아온 만큼 감수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쏟아지는 폭설에 도로에 고립되는 건 다반사. 캠핑족들은 추위를 견디다 못해 난방이 되는 창고로 차를 옮긴 뒤 그곳에서 자기도 합니다. 已经打不着火，所以我给我的车找了一个暖库，我也睡在里面。 극단의 이한치한을 즐기는 사람들. 진짜 겨울이 무엇인지 제대로 맛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훨훨 나는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업계입니다. K푸드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잘 팔리면서 사상 역대 실적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한 식품업체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손잡고 선보인 제품입니다. 만두와 주먹밥, 떡볶이 등 K푸드 대표 음식들이 오징어 게임 팬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This one's nice because it's a lot softer and it's still chewy. 만두를 앞세워 미국인들의 입맛을 훔친 이 회사는 해외 매출이 국내를 뛰어넘었고 매운맛 라면 하나로 전 세계를 홀린 또 다른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자 회사는 지난해 무려 9개 브랜드가 1,000억 원 넘게 팔리면서 사상 처음 매출 3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대표 제품인 초코 케이크뿐 아니라 감자 과자도 불티나게 팔리면서 해외에서만 2조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なんかよく映画とかでも出てくるラーメンとかお菓子がよく売ってるところが日本にも少ないと思うので食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은 내수 시장 부진의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되는 추세고 식품 소비가 막 왕성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내수 시장의 증가율이 이렇게 완만하니까 그거의 돌파구를 해외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내수 부진의 고환율,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식품업계의 눈은 해외로 더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서희민입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금 밀수도 있었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금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와 일부 시중은행이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했거든요. 세상에 조폐공사가 금을 못 구한 겁니다. 돌 반지도 한 돈이 아니라 1g으로 만드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기념 주화나 메달 말고도 골드바를 파는 곳인데 어제 저녁 조폐공사가 이곳을 포함한 금융기관 13곳 등에 돌연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골드바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자재인 금을 구하지 못한 탓입니다. 평소 같으면 골드바가 거래되는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무게별로 샘플만 전시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기약이 없습니다. 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수급받는 KB국민은행도 판매를 멈췄고 다른 시중은행도 골드바 종류를 줄이거나 곧 거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225억 원어치로 전달보다 83억 원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벌써 168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세공비까지 더하면 한 돈에 60만 원에 달하는 돌반지 가격에 1g이나 반돈 돌반지가 유행하고 초소형 금상품도 인기입니다. 매장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국제 통상 질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과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금 수요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떠난 의사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애꿎은 환자들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특히 희귀병이나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심각합니다. 치료가 너무 늦어지면 수술 적기를 놓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의료 붕괴 1년 그 첫 번째 순서로 위기에 처한 희귀병 환자들의 사연을 한범수 기자가 어렵사리 들어보았습니다. 12살 박상구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하는 KT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양쪽 다리를 비교해보면 오른쪽이 2배 넘게 굵고 길이 역시 5cm 이상 차이 납니다. 박군의 성장세로 봤을 때 지금이 치료 적기지만 수술이 1년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공의가 집단사직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의 숫자가 이미 50명이 넘게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른 병원을 빨리 지금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22살 권모 씨는 가벼운 외상에도 물집이 생기는 수포성 표피 박리증을 앓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접고 펴는 기본적인 동작도 어려워졌는데 그대로 놔두면 장애가 생길 처지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해 수술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언제쯤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막하고. 의사를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4%, 1,400여 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흔히 빅5 병원으로 불리던 서울 유명 병원인데도 이번 주부터 야간과 휴일에 심혈관 응급 환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의료 공백 해결이 늦어질 경우 애꿎은 환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 물론 조건이 붙긴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미 해군 함정 시장이 열리는 것인 만큼 국내 조선업계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선박 건조를 위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와 조선업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공언대로 미국 의회가 자국 해군의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는 걸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 건조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중국 기업이 소유 운영하지 않는 조선소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국내 조선업계는 기대감 속에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국 해군 함정 2척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사업을 따낸 한화오션은 올해 최대 6척 추가 수주가 목표입니다.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HD 현대중공업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 역량과 가장 큰 야드를 가진 조선소로서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 해군 MRO 시장은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사업을 수주해 신뢰성을 인정받으면 앞으로 30년간 진행될 미국 전투함 건조 사업 수주도 유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잦아진 어선 사고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특별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주간 이어지는 전국 항구, 포구 20곳을 대상으로 한 첫 캠페인에서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출항 전 철저한 안전 점검 당부가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앞으로 강원도와 충북, 경북과 전북 지역으로는 1cm 정도의 눈이 좀 더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저녁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이 맑아지면서 구름 사이로 정월 대보름의 둥근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금세 올라서 남은 한 주 동안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영하 4도, 부산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으로는 뚜렷한 눈비 예보는 없겠고요. 날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